이러한 철도산업 발전 방안이 국회 동의나 별도의 입법 행위 없이 할 수 있는지 또 없는지에 대한 정부와 반대 의견의 문제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나 철도공사법 5조의 면허 관련 규정에 대한 해석 또는 재정 경험 등등에 관한 관련된 논의라고 보여지고 굉장히 의미 있는 논의이지만 어쨌든 제가 지금 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러한 논의는 논의로 하더라도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이러한 방안이 실제 도입되는 경우에 예상되는 결과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책으로 보면 38페이지 이하를 그리고 제가 토론문을 너무 늦게 내서 뒤에는 장난이 되니까 나머지 뒤에 있는 부분은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행 교수님도 잘 설명해 주셨지만 2005년 6월 30일 이전 건설된 노선에 대한 철도공사의 국정권 조항, 유보 조항은 한미 FTA 12장의 시장 접근상의 협정 의무, 시장 접근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현행 수준에서만 적용 유보한다는 내용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 접근을 제한한다는 말이 미국 자본과 한국 철도공사 사이의 내국민 대우 유배 등 차별 대우를 허용한다는 의미는 될 수가 없다. 이 점이 좀 강조가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따라서 철도 부문이 다른 공공 부문과는 달리 내국민 대우 조항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한국철도공사 혹은 한국철도인지 모를 한국계 철도회사와 비교해서 미국계 철도에 대해서 어떠한 차별 대우도 할 수 없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은 내국민 대우 원칙이 적용된다면 2005년 6월 30일 이전의 철도 노선을 한국철도공사만을 유보하는 조항에 대해서 국내 기업들의 철도운송 서비스 시장 진입을 규제하는 것은 아니라면, 다시 말해서 철도운송 서비스에 대한 믹기업의 시장 접근 제한 조치이지 국내 기업이 시장 접근 제한 조치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정부의 논의는 더 이상 승인될 수 없는 맹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는 미국 기업에 대해서 한국 기업과 차별한 대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 기업의 철도운송 서비스 시장 진입을 허용한다면 미국 기업에 대해서도 이를 허용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서발 KTX 철도운송 사업자의 철도공사의 선정이 구속서 1 6조 규정에 철회해야 되지 않느냐 같은 내용이고, 또한 자유와 후퇴 방지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조금은 극단적인 논리도 이 내국민 대우 원칙이 적용된다면 더 이상 성립될 수 없는 논리가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수서발 KTX 운영자 선정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시장 접근을 허용한다면 내국민 대우 원칙에 따라서 미국 기업에도 시장 접근 기회를 허용해야 하고, 이러한 유보 내용의 처리는 자유와 후퇴 방지 조항에 따라서 다시는 이루어질 수 없게 되는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 수요 심사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 교수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요점을 결과적으로 정부의 주장은 2000년 6월 30일 이전에 건설된 철도노선에 대해서 한국철도공사만이 할 수 있던 유보 규정이 철회되고, 또 이에 대해서 자유와 후퇴 방지 조항이 적용된다 할지라도 경제적 수요 심사를 통해서 미국 기업의 수서발 KTX 주식회사 주식 매수를 규제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기업의 참여로 인한 한국 철도 운송 사업 부문의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것이 의지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하자면, 먼저 경제적 수요 심사는 지금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WTO 서비스 묘기에 관한 일반 협정 가츠 16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만, 이것은 국내 규제에 관한 가츠 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비스 공급자의 자격 요건, 기술 표준 면허 요건 등 서비스 공급의 질 또는 서비스 공급자의 능력하고는 무관한 양적 제한이다라고 일반적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 6월 30일 이전 건설 철도 노선에 대한 한미 FTA 유보 규정이 철회된다 할지라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2000년 7월 2일 이후에 건설된 철도 노선과 동일하게 경제적 수요 심사에 의한 규제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인가 먼저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부속서 1에서 규정한 경제적 수요 심사에 의한 면허 부여라는 유보는 2005년 7월 2일 이후 철도 노선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2005년 6월 30일 이전 철도 노선에 대한 유보가 철회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자동적으로 동일한 경제적 수요 심사가 가능할 것인지 그것은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경제적 수요 심사에 따라서 면허를 부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적용이 된다 할지라도 미국 기업에 의한 주식 매수를 규제할 수 있을 것인지도 의문이 좀 드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경제적 수요 심사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적 제한으로 해석이 되는데 주식 매수를 예를 들어 전면적으로 규제한다든지 또는 한국 기업에만 허용하고 미국 기업에 를 규제한다는 부분이 이런 양적 제한에 해당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주식 매수 제한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본다면 정부는 민간 매각 제한에 동의하는 자금만을 유치하고 투자 약정 및 정관을 이를 명시하는 계획이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좀 보자면 상법 355조 1항 단서에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발행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갖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주식의 양도를 전제로 하고 다만 이를 제한하는 방법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도록 정관에 정할 수 있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주식의 양도 그 자체를 금지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를 정관으로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주주의 투하자본에서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무효이고 이와 같은 무효인 내용을 주주들 사이 또는 회사와 주주 사이에서 약정한 사실은 무효라는 것이 2000년도 9월 26일 선고 대법원 2-48 사이부 판결의 내용입니다. 이 판결의 사실관계는 포스코하고 코오롱 등이 이동통신 사업을 새롭게 수주하기 위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하면서 주식을 매수하는 걸 제한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서발 KTX 주식회사하고도 좀 유사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내 규제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해 보고자 합니다. 한미 FTA 12.7조의 2항에 보면 국가정책 목적에 합치하기 위해 서비스 공급을 규제하고 서비스 공급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고 하고 자격요건 및 절차, 기술 표준, 그리고 면허요건과 관련된 조치가 서비스 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벽을 구성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그러한 조치가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자격 및 능력과 같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기초할 것과 면허 절차의 경우 그러한 조치 자체가 서비스 공급에 대한 제한이 아닐 것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위 국내 규제 조항에 따라서 철도금 서비스 시장을 규제할 수 있다 할지라도 국내 규제 권한을 행사하기의 요건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비스 공급자의 자격 요건, 기술 표준, 면허 요건 등 질적인 제한에 국한되게 됩니다. 따라서 미국 기업의 수서발 KTX 운영자 선정 참가 규제 또는 수서발 KTX 주식회사 주식 매수 규제 등이 이러한 질적 규제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인지 또 검토가 되는 부분이고 국내 규제가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이해 교수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서발 KTX 노선은 2005년 6월 31일 이전에 건설된 평택 동대구 구간과 그 이후에 건설된 수서 평택 구간 등이 혼재되어 있어서 더욱더 문제가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2005년 7월 2일 이후는 현재 유보된 내용에 의하더라도 국토고용부 장관으로부터 경제적 수요 심사에 의해서 면허를 부여받아서 철도 운송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미국 기업이 이러한 면허를 받는 경우에는 철도우선의 연속성이라는 그 산업의 특성상 현재 한국철도공사에만 유보되어 있는 2005년 6월 30일 이전 철도 노선의 운영에 있어서도 미국 기업이 실질적인 관여를 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경제적 수요 심사 권한들을 통해서 2005년 6월 30일 이전 노선의 운영을 선정해서 미국 기업을 규제할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미국 기업이 2005년 7월 2일 이후 노선 경영을 통해서 이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복잡한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나아가서 투자 개방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표차산업 발전 방안의 수서발 KTX 운영자 철도공사의 선정 계획은 단지 철도용 서비스 시장 접근이라고 하는 한미 FTA 12장의 문제를 넘어서서 미국 자본의 수서발 KTX 주식회사의 주식 참여 또는 2005년 7월 2일 이후 노선의 운영 참여 등 방식을 통해서 한미 FTA 11장의 투자 개방의 문제로 확대되면서 역시 유보되어 있지 않는 내국민대의 원칙의 적용으로 내국민과 동등한 참여 기회, 자본 참여나 직접 운영을 위한 면허 경쟁 참여를 요구하는 미국 자본의 적극적인 투자 개방 공사가 개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 자본에 의한 투자가 개방되면 자유와 후퇴 방지 조항에 의해서 현재 유보의 원상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국 철도 공공서비스의 특수성을 감안한 2005년 6월 30일 이전 철도 노선의 한국철도공사 유보 조항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철도산업 발전 방안의 수소발 KTX 운영자 철도공사의 선정 계획은 한미 FTA의 서비스 투자 개방 메커니즘을 거치면서 단지 시장 접근의 문제를 넘어서서 내국민과 동등한 참여 기회를 요구하는 미국 자본의 적극적인 공세에 의한 투자 개방으로까지 확대되어 원래 한미 FTA가 상정하였던 한국철도공공 서비스의 특성이 망각되고 자유와 후퇴 방지 조항에 의해 원상에 없던 불가능한 상황으로 전개돼 위험이 가분히 존재한다고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병윤 의원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입니다. 이영 교수 발제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한미 FTA를 통해서 민영화를 막자고 하는 것은 무한하다. 결론은 그런 거죠. 근데 사실 한미 FTA를 통해서 민영화를 막아보자는 얘기가 올해 3월 넘어서 지금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왜 이 얘기가 나왔냐고 그러면은 제2공사와 얘기가 되면서 지분 문제가 나오면서 그 지분이 만약에 미국 자본으로 넘어갈 경우 철도가 외국 자본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연장선상에 나오는데요. 실제로 제2공사, 국토부에서 제2공사라고 하는 얘기가 나온 것은 올해 3월부터. 작년에는 제2공사 얘기가 전혀 없었어요. 작년에 이제 당시 건설 장관이 있었는데요. 작년에 주요 정책이 됐던 것은 제2공사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민영화냐 아니냐가 주정책이었어요. 민영화냐 아니냐. 그래서 국토부가 줄기차게 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했던 것은 공적 자금을 쓰기 때문에 민영화가 아니라 자산을 팔지 않는 민영화가 아니다. 운영권만 넘겨도 민영화가 아니다. 이게 작년의 주장이었어요. 자산을 넘겨야 민영화지. 그래서 이제 작년에 논란이 됐던 것이 협의의 민영화, 혹시 전문용어로 협의의 민영화, 광의의 민영화 이런 용어가 있는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국토부는 줄기차게 주장했던 건 자산까지 넘기는 게 민영화고 자산을 넘기지 않는 것은 민영화가 아니다. 그래서 민영화가 아니다. 그래서 운영을 민간에게 넘기겠다. 이렇게 줄기차게 주장할 것 같고,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이제 야당도 반대를 했고, 그럴 경우 FTA 이런 얘기는 전혀 없었고요. 반대를 줄기차게 했고, 그리고 마침 대선이 겹치면서 새누리당 측에서 더 이상 논란하지 말고 차기 정권으로 넘기자. 이렇게 이제 합의가 되면서 넘어왔고, 공급 장관이 퇴임하고 나서 서성환 장관이 들어서고 나서 4월 달에 들고 나온 게 뭐냐면 이제 그렇다면 그런 민영화도 하지 않고 제2공사를 설립하겠다. 전혀 민간 자본을 들이지 않겠다. 공적 자본을 들이겠다. 이게 이제 제2공사 얘기가 나오면 올해 4월 2점입니다. 좀 먼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논리는 간단합니다. 국토부의 논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절대 민영화하지 않겠다. 문제는 뭐냐면 철도공사가 적자가 누적되어 있는데 자체 해결 능력이 없다. 따라서 효율화를 기하겠다. 이건 그 효율화를 기하겠다고 하면서 제출한 기본 모델이 뭐냐면 인천공항 문제예요. 자,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을 봐라. 인천공항을 공사하니까 그러니까 김포공항은 공항공사 운영, 한국공항공사, 전국에 있는 공항은 전부 다 한국공항공사 운영을 하는데 인천공항만 공항공사에 떼서 인천공항공사를 따로 설립했어요. 따로 설립해서 인천공항공사를 가. 인천공항이 지금 사실은 몇 년째 세계 1위 서비스 시장에 1위를 하고 있고 실제로 굉장히 실적이 좋은 공항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철도공사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제2공사를 만들 때 절대 민간 자본을 들이지 않고 철도공사가 일부 참여하되 공적 기금을 들여서 매우 슬림한 형태로, 그러니까 자꾸 제2공사를 설립하게 되면 또 낙하산 인사하고 중충화돼서 오히려 비효율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 안 하셔도 된다. 매우 슬림화해서 운영을 최적화하도록 하겠다. 이게 이제 줄기차게 요구였어요. 근데 이 요구의 근거는 또 사실 작년에 계속 제2공사 문제가 아니라 민간에 넘긴 민영화 문제가 나올 때 일부 의원들, 사실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아니 한 노선을 다른 노선을 경쟁시키는 건 맞지만 한 노선을 어떻게 민간에게 넘겨서 한 노선을 아주 경쟁시키겠다는 게 말이 되냐. 차라리 그러지 말고 공사 내에서 경쟁을 하도록 하는 게 어떠냐. 그러면 혈성이 가미되지 않겠냐. 이런 주장도 실제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주장들이 복합되면서 올해 이제 나온 게 제2공사. 이게 지금 제2공사가 나온 배경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 국토부가 주장하는 몇 가지 맹점은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쟁점됐던 게 법적 가능한가 문제였어요. 지금 이제 이런 게 제가 쭉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어쨌든 법으로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한번 해볼까 해서 철도사법 일부 개정 법률을 준비를 해서 이제 법제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법은 간단합니다. 철도산업 기본법에 철도산업 기본법에 들어있는 철도사업 두 가지 내용들이 하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등자만 빼는 겁니다. 등자. 지금 현재는 철도 운영자라면 제3조 제18조 보면 철도 운영자라는 21조 3항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공사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등이 들어있기 때문에 청소철도공사 말고 운영을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국토부 해석이에요. 그래서 등을 빼자. 그래서 등을 빼는 것을 주 배정한다고 하고, 물론 철도산업위원회를 구성을 노동조합이라든가 소비자한테 해가지고 개정안을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철도사법 5조 면허 관련해서도 지금 그냥 면허를 주게 되어 있는데, 전용 철도 및 사설 철도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국가가 철도를 놓은 게 아니라 개인이 투자해서 철도 노선을, 예를 들면 뭐 기업 같은 경우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 공장 인입선 철도를 놓을 수 있고, 이런 경우에 면허를 줄 수 있도록 개정안을 준비를 해서 법제 심의를 문의했는데 이 법안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는 간단해요. 철도산업기본법 자체가 경쟁 체제를 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이 자체를 부정하는 법안은 성립이 안 된다. 해서 이 법은 낼 수가 없다. 이게 법제실에 이제 자문 요청 결과야 합니다. 물론 그런 걸 구하고 그냥 법안을 내는 것으로 해서 일단 싸움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 사례가 말씀 밝혀주듯이 이현 교수 주장대로 거의 경쟁체제 문제는 FDA 사고도 불가능하고 국내 법 해석도 국회 법제실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 이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인정하냐 아니냐, 법안으로 가능하냐 아니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쭉 쟁점이 했던 내용이 이제 효율성이 있느냐 이런 문제였습니다. 효율성과 관련해서는 이제 요금이 높아지냐 아니냐 이런 문제를 넘어서서 사실 국토부는 간단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철도공사가 인원이 한 28,000명 정도 되고요. 현재 부채가 사실 철도공사만 해서는 11조, 철도시설공단이 한 15조, 합해서 26조입니다. 특히 이제 이 효율화 문제가 많은 사람들 관심을 끌게 된 게 공기업 부채 문제가 계속해서 이제 언론에 오르내리면서부터 있고요. 실제로 국토부 산하에 있는 기관 중에서 사실은 LH가 부채가 135조입니다. 하루 이자가 100억입니다. 하루에 이자가 100억입니다. 그다음 수자공사가 부채가 35조입니다. 사대강의 8조를 사실은 22조 중에서 8조를 수자공사가 냈습니다. 수자공사 35조가 부채. 그래서 부채 문제가 사실 심각하다. 이게 보편적인 지금은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철도도 앞에서 26조. 근데 실제로는 시설공사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시설공사 26조고 철도공사가 11조인데 여기에 이제 용산개발 문제가 터지면서 이제 부채 문제가 아울러 터지면서 어쨌든 경영 효율을 기하자. 이게 효율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국토부는 지금 전혀 이제 합의 FTA라든가 이런 조항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게 미국 자본한테 넘어갈 수 있다, 민간 재벌에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런 점들은 전혀 중인 채 계속 주장했던 것은 하여튼 효율성, 적자 문제를 얘기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실도 공사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효율성의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결국 노동자들의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인천국제공항이 저렇게 운영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한 10,000명 정도에서 정규직 7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정규직 급여가 인천국제공항보다 거의 1억 수준입니다. 성과급 포함하면 1억이 넘을 때가 많습니다. 한 700명 정도. 만여 명의 노동자들이 대부분 1,800에서 3,000 조금 많이 하는
비정규직이 3,500. 이 수준이에요. 이 수준. 그래서 제2철도공사도 마찬가지로 슬림화 계속 설득하는 게 슬림화하고 급여 낮추겠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4천 정도 수준으로 평균 잡겠다. 4천 잡는데 5천으로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거기에는 뭐 그러니까 약 1,000여 명 예상했을 때 약 70여 명 정도만 비정규직으로 하고 나머지는 전부 비정규직으로 운영하되 역시 마찬가지로 1,800에서 통통으로 잘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합격 근거를 대면은 그 자체를 그냥 용인하고 넘어가면 지금 아시다시피 14년 말까지 완공하고 15년 6개월 동안 실험 운행하고 하반기부터 운행하는 것으로 이제 계획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그 상태로 운영하면은 수소발 KTX는 흥청할 가능성이 실제로 있습니다. 온통 머릿속에 구상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것이 민간 자본에게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그런 부분들은 뒤에서 이제 발치 자료가 나온다고 하는 김현장이라든가 이 관계자들이 사실은 중증적 요구가 결합되어 있으면서 공통과 불편을 내세우는 것은 그런 걸 우리 잘 모른다. 설마 그럴 리가 있겠냐. 그건 맞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넘기면서 오직 초점은 표면에 내세우는 이유는 효율화. 그러기 위해서는 경쟁체제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라고 하는 것은 국토교통에 저도 보고하면서 그동안 쭉 문제와 관련돼서 국토교통에서 논의했던 사항을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발제 보시면 간단한 3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결국 앞에서 쭉 주발전문에서 나왔듯이 외국 자본으로 넘어가고 재벌과 외국 자본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럴 경우 국민적 손실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것은 뭐 그렇게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고 실제로 이 주목적은 아니라고 봅니다. 많은 어쨌든 정부의 재정 수익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민영화 문제를 추진하는 경우. 물론 이 문제는 이제 사실 철도공사 문제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게 인천국제공항. 그러니까 인천국제공항을 끝까지 매각하자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까지 주장을 하고 있냐면 실제로 지금 2013년 예산에 빠졌습니다. 2012년도 예산, 2011년에 기재부에서는 인천국제공항을 매각대금 4,400억을 정부 수입으로 잡았어요. 예산상의 정부 수입으로 잡았어요. 물론 인천국제공항보다는 법을 개정하지 않고 매각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법 개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예상에서 4,800억을 정부 수입으로 잡았어요. 허수 수입 세수죠, 일종의. 이런 부분도 일종의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먼저 적시했고요. 그 다음에 누가 인수할 수 있을 부분과 관련해서 결국은 재벌하면 외국 사모펀드가 인수할 수밖에 없고 외국 사모펀드가 인수할 경우 아까 한번 일단 1%가 됐든 2%가 됐든 저축하고 나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이라는 것은 그 발제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려서 발제원을 제 발제원 그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자료에 뒤에 나와 있습니다만 참고로 이후에 좀 수업 끝나고 봐주시면 좋겠는데 그 여론조사 한 겁니다. 여론조사 한 건데요.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고 소개만 시켰고요. 사회동향연구를 통해서 했고요. 1076명 19명 성인 남녀 대상으로 8월 19일부터 21일까지 휴대폰 조사를 했는데요. 사례 쭉 적시되어 있습니다만 그 제목만 보시면 어쨌든 철도 민영화 찬성 반대한다 77.9%, 찬성 100%. 문화 민영화 수순에 지금 적당하냐에 대해서 공감은 52%, 공감하지 않는다 20%. 철도 서비스 공공성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쭉 직접 여론조사를 했던 사항인데 백데이터를 보니까 굉장히 특이한 것은 역시 정당적 지지도 부분을 보니까 새누리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민영화를 매우 찬성을 많이 하고 문제는 근데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반반 수준 아니면 찬성이 상당히 많아요.
그동안 끝때부터 필요한 시간을 가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국회 대화를 것만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면, 어쨌든 다행히 민주당이 특위를 구성을 했는데 철도로 국한되지 않고 공기업 운영을 해서 그나마 좀 다행인데, 제가 철도 관계자들한테 말씀을 드린다면 어쨌든 노동이 빠지는, 노동이라는 시각이 빠지는 의원분들께서는 효율성, 슬림화 이런 걸 공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을 참여해서 보다 좀 적극적인 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나는 말씀을 드리고, 발제를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걸 드리면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이혜영 교수님하고 또 상범 변호사님 토론 잘 들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된 그 법률적인 쟁점 혹은 법률의 해석상의 쟁점에 관해서 주로 말씀을 해주셨고, 거의 뭐 두 분의 그 전문가들의 지적과 내용에 동의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법률에 혹은 한미 FTA 협정문의 해석에 근거해서 우리 싸움의 정당성의 근거를 만들거나 이런 게 좀 취약하거나 갈수록 너무 미세해져서 오히려 우리 스스로 소름 속에 빠질 우려가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지금 국토부나 이 민영화 추진하려는 세력들이 오히려 원하는 방향으로 이 양상이 나타나지 않고 이런 우려가 한편에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미 그동안에 이게 히스토리가 있는 문제 아닙니까? 비단 철도에 해당하는 문제만이 아니고 올해 들어서 민영화가 추진된 게 아니고 이명박 정권 5년 내내 이 공개적 선진화라는 명목으로 다양한 형태의 민영화 추진을 해왔고, 그 과정에서 법률적으로 자신들의 이 민영화 추진의 정당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만들어놨다는 거죠. 또 프레임도 만들어놓고. 그렇다 보니까 조금 그렇게 미세하게 문제에 접근을 했을 때 오히려 이게 우리가 분석해지면 이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발제를 들으면서 오늘 토론을 지켜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이 문제는 지금 KTX 14조 원이라는 국민의 혈세가 들어간 국민의 자산을 국민적인 합의도 없이 또 그 대표기관이 국회에서의 충실한 논의도 없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민영화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가능하냐라는 본질적인 논점에 입각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전선을 만들어야 될 사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영화 문제에 대해서 거의 말장난 수준의 그 얘기들을 합니다. 정부 관계자들 만나고.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그 자산을 매각하거나 지분을 매각하는 게 아닌 지주회사, 자회사 관계로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거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천공항공사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제가 그 상임위에서 몇 차례 이거 가지고 장관하고 입시도 했는데 IPO 해가지고 지분 매각하는 거지 경영권을 넘기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민영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51% 갖고 있으면 정부가 민영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미 저쪽의 논리나 담론이 그렇게 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자기들의 논리나 담론을 정당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률적인 구멍들을 만들어 놓고 국회에서 법 개정과 같은 이런 논란이 많은 방식이 아닌 이걸 우회하는 방식을 계속 끊임없이 시도한다는 거죠. 병원도 했고, 그 다음에 가스도 사실은 그런 방식이 추진을 해왔고, 지금 이 KTX에 있어서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저 민영화 문제가 안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점과 본질적인 쟁점에 입각해서 우리 논리도 만들고 전선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좀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국토부에서는 이게 이제 한미 FTA의 그 래치 조항이 적용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공공연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를 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예방하는 부분. 입법조사처의 견해는 좀 달라요. 입법조사처의 견해는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설된 노선에 철도운송 서비스는 철도운송원이 공급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서비스 접근에 관해서, 서비스 접근 제한에 관해서 해드릴 의무를 해놨는데, 지금 현재와 같은 형태로 자회사 설립을 통해서 지분을 넘기고 운영을 추진하게 되면 이게 이제 깨진다라는 해석을 조사처에서 보내왔습니다. 결과적으로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설된 노선과 2005년 7월 2일 이후에 건설된 노선에 동일한 내용의 그런
정부가 적용되는 것이고 언제 건설되느냐 국민이 사야 된다. 이런 해석을 해왔기 때문에 이게 해석상의 쟁점이 여전히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설사 정부가 해석하는 대로,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이게 미국 기업의 접근 제한의 경우가 아닌 국내 기업에는 적용이 안 되는 문제라고 하더라도 앞서 두 분이 말씀하셨던 수서발 KTX에는 2005년 6월 30일 이후에 건설된 노선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 건설된 노선에 미국 자본이나 미국 기업이 접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내국민 대우 조항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어떤 협정 위반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의 그런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쟁점이 이게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아까 이혜영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국회 입법권을 침해한다고 얘기하기에는 좀 과도한 해석일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좀 견해가 다릅니다. 실은 이게 국내 정책에 그리고 향후 철도 산업에 그리고 국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지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사실은 국회에 그런 입법적인 심의를 좀 받아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있는데 법이 아닌 시행령상으로 정부가 예를 들어서 비과세 감면이든 혹은 비과세 감면을 처리하든 이걸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그런 조항들이 있어요. 근데 다 국회 심의를 받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서 그 법률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설사 시행령상에 정해진 정부가 권한을 갖고 있는 사항이라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국회의 논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쟁점을 조정하는 겁니다. 이 문제도 사실은 이게 국민생활의 부담과 직결된 문제고 이렇게 국민생활의 부담과 직결된 문제는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조세와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지금처럼 국회를 완전히 우회해서 행정부의 조치만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좀 과도한 주장이고 저는 포괄적으로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오히려 국회가 좀 더 단호하게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KTX 가격 낮출 수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셨습니다. 공정체제를 도입하면 효율성이 늘어나서 오히려 지금보다 서비스 가격이 낮아진다. 아까 이혜영 교수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만약에 미국 자본이 이 자회사에 KTX 운영회사의 주식을 단 한 주만이라도 사게 되면 이 법인은 한미 FTA 협정문 16-2조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지정 독점에 적용을 받게 되는데 그 문헌상의 해석에 따르면 관련 시점에서 독점 상품 또는 서비스 구매나 판매에 있어 가격 품질 이용 가능성, 시장성, 운송과 그 밖의 구매 또는 판매 조건에 관한 것을 포함하여 상업적 고려에 따라서만 행동하는 것. 상업적 고려라는 것은 이윤의 극대화가 상업적 고려 아닙니다. 이윤의 극대화를 배제한 다른 어떤 이유에 의해서, 다른 근거에 의해서 가격을 정한다는 것은 한미 FTA 협정을 위배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실제 경쟁체제를 도입해서 요금을 낮출 수 있다는 주장 또한 한미 FTA의 현재 조항과 비추어 봤을 때 성립되지 않는 그런 주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도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를 가지고 저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나 철도사업법이나 혹은 한미 FTA 협정문의 조항을 가지고 논쟁을 하는 건 의미가 있다. 그리고 가능한 대로 우리가 유리한 그런 주장과 논리를 찾아서 그걸 정교화하는 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집착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공방으로 이 논란이 좁아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이 문제에 관한 본질적인 쟁점에 천착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민영화에 대해서 소유권 안 넘기는 민영화 아니다. 혹은 지분 51% 가지면 민영화 아니다. 이런 주장들을 계속 하는데 저는 그 주장을 전면적으로 비판하고 전면적으로 깰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공공부문에서 사부문으로 소유권 전환하는 것을 민영화라고 사전적으로 의미하지만 사기업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도 사실은 민영화라고 포괄적으로 보고 있고요.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민영화의 방법은 정부나 국가소유 기업에서 산하를 분리하거나 운영 분야의 개방성을 확대하거나 사업권을 분할하거나 서비스 공급 계약을 민간과 추진하거나
또 경영위탁 계약을 하거나 사기업이 임차 혹은 임대를 주거나 사업권을 부분적으로 개방하거나 또 뭐 공동투자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다 민영화의 방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쪽이 갖고 있는 그런 그 이데올로기 소유권을 넘기지 않고 지분을 유지해서 경영권만 유지하면 그건 민영화가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단호하고 전면적인 그런 부정과 비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